안녕하세요. 스카이드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4기절 국어의 쭈쌤입니다. 오늘은 박완서의 해산바가지라는 현대소설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본문 공부에 앞서서 전체 줄거리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외며느리가 둘째 딸을 낳아 속상해하는 친구와 함께 나라고 등장했으니 1인칭 시점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외며느리가 둘째 딸을 낳아 속상해하는 친구라는 건 내가 어느 정도의 나이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산모의 문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다른 산모를 문병 온 친지들이 나누는 대화에서 팽배한 남아선호 사상과 성차별의 혐오를 느끼고 이거 문제의식이 되겠죠. 친구와 함께 병원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자신이 경험한 일을 들려주기로 마음먹어요. 이게 바깥 이야기죠. 나는 별다른 시집살이 없이 4명의 딸을 내리낳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정말 남녀 구별 없이 정성스럽게 아기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효부인 척, 효자 며느리인 척 위선을 떨다가 신경 안정제를 복용할 만큼 신신이 안 좋아져요. 사실은 치매를 걸린 아픈 분을 모시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아기같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아기같이 됐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가끔 화를 낼 수도 있고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하지만 효부인 척, 효자 며느리인 척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뭔가 막 마음이 너무 힘든데 그걸 표출을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약간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신경 안정제를 복용할 만큼 신신이 황폐해진다라는 거죠. 보다 못한 친척들의 권유에 따라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를 맡길 노인수용시설에 찾아가던 중 나는 초가지붕 위에 박을 보고 어머니의 해산바가지를 떠올립니다. 나는 딸 넷과 아들 하나를 낳은 동안 정갈한 해산바가지, 정말 바가지예요. 그거를 이용해서 한결같이 산후조리를 해주시던 시어머니의 생면 존중의 태도 중요합니다. 주제의식이죠. 깨닫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고 위선을 떨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너무 힘들면 힘들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3년 후 어머니의 임종을 맞을 때까지 평화롭게 시어머니를 모시게 됩니다. 안 이야기로 끝나요. 바깥 이야기로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안 이야기로 끝난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자, 등장인물 확인해 볼게요. 소설에서 인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딸 넷과 아들 하나를 낳고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를 당하지 않은 인물로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효부 노릇을 하다가 수용기관에 보내려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해산바가지를 보고 시어머니의 생면 존중 의식을 깨닫고 다시 모시게 되는 그런 인물이죠. 남편, 어머니를 수용기관에 보내려고 알아보긴 하지만 그것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의 친구도 있다. 여기 볼게요. 나의 친구, 외며느리가 딸만 둘을 낳자 속상해하며, 그러니까 나의 친구는 지금 남아선호 사상을 드러내고 성차별을 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나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모른다고 막 훈계를 듣고 있어요. 시어머니, 아이를 성별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손녀, 손자가 생길 때마다 아주 정성스럽게 해산바가지를 만들어 기르며 생명 존중의 모습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치매에 걸려서 결국엔 돌아가시게 되는 인물이죠. 자, 앞부분의 줄거리입니다. 서술자이자 주인공인 나는 그러면 뭐예요? 1인칭 주인공 시점. 빠밤, 중요합니다. 어느 날 아침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친구의 목소리가 침울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하나뿐인 외며느리가, 그러니까 서술자가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아이를 낳았는데 첫째에 이어서 또 딸이라는 거. 그 며느리가 평소에 아들이든 딸이든 둘만 낳고 더는 낳지 않겠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자칫하면 집안의 손이 끊어질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 다음날 나는 친구의 간청에 못 이겨 친구를 따라 병원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녀가 보고 들은 것은 남아선호주의가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 얼마나 깊게 잡혀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남아선호주의에 갇혀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사돈과 며느리 등 주변 사람을 괴롭히는 친구에게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주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바깥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내 이야기 있죠?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 있죠? 그 이야기가 바로 안 이야기, 내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외부 이야기, 내부 이야기. 자, 액자식 구성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앞부분 줄거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남아선호 사상. 남아선호 사상이 사로잡힌 친구의 이야기가 바깥 이야기였고, 나가 직접 경험한 것으로 생명을 소중하게 맞이하는 시어머니 이야기가 아니야기였습니다. 자, 내가 시집갈 때 신랑이 하필 과부의 외아들이라고 해서 친정에선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시어머니가 약간 과부이면 남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집착을 많이 할 것이라고 남들이 약간의 편견을 가졌던 거죠. 그러나 나는 그 과부 시어머니를 처음 배웠을 때부터 싫지가 않았다. 친정 엄마는, 그러니까 내 엄마 있죠? 친정 엄마는 신식 학력은 없었지만 아는 것이 많으셨다. 한글은 물론 한학, 한문 있죠? 한학에도 조예가 깊으셨고 어쩌다 하루 신문이 안 오면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 호통을 치실 만큼 세상 돌아가는 일에도 관심이 많으셨다. 그러니까 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식욕이 강한 사람이 나의 친정어머니예요. 친어머니. 흔히 그렇듯이 어머니도 꼬치꼬치 따지기를 좋아했고 꼬치꼬치 따질 대상이 집안일과 자식들이밖에 없는지라 당하는 자식들은 무척이나 피곤할 수밖에 없었겠죠. 나는 자신의 어머니의 지식욕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피곤했대요. 그래서 그런지 친정 어머니가 지닌 일종의 지적인 분위기가 빠진 어수룩한 시어머니에게 나는 단박 호감을 느꼈다.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의 지식욕 때문에 느꼈던 그 피곤함과 부담감이 없어서 편하게 그러니까 시집살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확실한 예감이 들었대. 이모나 고모들이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갖은 회기막직한 외아들 홀시어머니 노릇을 수집해다가 나를 위협했지만 그러니까 나의 결혼을 반대하기 위해서였겠죠. 너 그러다 고생해. 지금 과부해. 호러미해. 지금 아들 하나에 어쩔 거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약간 오지랖을 막 부린 거죠.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워낙 똑똑한 분이라 말려봤자 소용없다는 걸 미리 알고 계셨는지 그것도 네 팔자지 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우리 엄마는 친정엄마는 그런 분이었다. 나는 어려서 등잔불을 만지고 싶어 안달을 했다고 한다. 식구들은 다 그런 나를 등잔불로부터 몰래 위험해 하고 떼어놓으려고 했지만 엄마는 만져봐 얼마나 뜨거운데 이 어린 내가 등잔불을 만져볼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불이 얼마나 뜨겁다는 걸 체험하기에 그 버릇을 고쳤다는 걸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시곤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어머니의 교육관이 되는 거죠. 어머니의 교육관은 뭡니까? 바로 시행착오. 스스로의 시행착오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도록 한 거죠.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를 좀 비교 대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지식욕이 강하며 따지기를 좋아한다. 시어머니는 한글도 제대로 모르며 깨친글도 잘 써먹지 못해요. 자, 아이에 대한 태도. 아이가 시행착오를 거치며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도록 했는데 시어머니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손자 손녀가 다른 사람의 손을 안 타게 할 정도로 정말 극진히 아껴요. 다른 사람들 막 손도 못 대게 해요. 자, 나의 반응. 따지기 좋아하는 성격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가 따지기 좋아하는 성격. 친정엄마의 성격이죠. 피곤해하고 부담스러워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한 건 처음부터 싫지 않았으며 실제로도 마음 편하게 생각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내 관상이 적중해 나는 마음 편히 시집살이를 할 수가 있었다. 시어머니의 얼굴만 보고 느꼈던 그런 예상이 적중을 한 거예요. 실상 시집살이를 할 것도 별로 없었대. 나는 2살 터울로 아이를 5씩이나 낳았지만 젖만 먹였다 뿐 기른 건 모두 시어머님이셨다. 그때만 해도 식모가 흔할 때여서 우리도 식모를 두고 살았지만 그분은 식모에게 절대로 기저귀를 빨리거나 아이를 업히는 법이 없었다. 왜 내 천근 같은 손자똥이 남을 더러워하고 찡그리게 하느냐는 것이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업히는 것도 질색이었다. 업고 갈 때 안 갈 때 가는 것도 싫지만 혹시 아기를 떨어뜨리거나 부딪혀도 안 그랬던 척 속일지도 모른다는 거였다. 그러니까 너무 극진히 아끼는 거죠. 남 손을 안 타게. 젖만 떨어지면 데리고 자는 것도 그분의 일이었다. 아이가 애비하고 한방 쓰면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이로울 게 하나도 없다는 게 그분의 생각이었다.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부모의 역할이나 책임을 강조하는 당시의 문화로 볼 때 상당히 진보적인 생각이에요.
부모랑 아이가 너무 붙어있으면 안 된다라는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도 이제 서양에서도 그렇잖아요. 아이를 독립적으로 오히려 냅두는 게 아이를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교육관이 있거든요. 그걸 미리 알고 계셨으니까 굉장히 진보적인 분이죠. 그분은 한글도 제대로 회독을 못했다. 친정 어머니하고는 정말 정반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한때 언문을 깨쳤었지만, 그러니까 언문이라는 게 이제 한글에 말하는 거 있죠. 소리 말하는 거. 써먹을 데가 없다 보니 거의 다 잊어버리고, 이거 한글이랑 비슷한 겁니다. 언문. 거의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깨친 글도 써먹을 바를 모를 만치 지적인 호기심이 결여된 분이었지만, 그러니까 우리 친정엄마랑 완전 반대. 나름의 확고한 사랑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적인 호기심은 없어도 자식에 대한 사랑만큼은 자신만의 확고한 철학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안방을 쓰고 우리는 건넌방을 썼었는데 작은 집이라 귀를 기울이면 그분이 칭얼대는 손자를 잠재우려고 토닥거리는 소리와 함께 자, 그러니까 손주를 위한 시어머니의 사랑을 엿볼 수 있죠. 함께 나직하고 그윽한 넘겨보세요. 자장가 소리를 들을 수 있었대요. 정말 사랑이 있는 거죠.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금자동아 은자동아 금을 주면 너를 사랴 은을 주면 너를 사랴. 자, 금이나 은보다 바로 우리 아이가 훨씬 더 소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장 우리 아기 멍멍개야 짖지 마라 꼬꼬다가 우지 마라 우리 아기 잠을 잔다. 이렇게 자장가를 불러줬대요. 그분의 자장가를 듣고 있노라면 나도 착하고 무구하다라는 건 순진하다, 천진무구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깨끗하다, 순수하다 이런 말입니다. 아가가 되어 너그럽고 큰 손에 안겨 온갖 세상 시름과 악으로 보호받고 있는 듯한 편안감에 잠기곤 했었다. 그러니까 나는 시어머니가 손자를 위해 불러주는 자장가를 좋아했죠. 고모나 이모한테서 들은 회개한 홀시어머니 노릇이란 거의가 아들의 침실을 막 엿본다든가 무서워. 아들을 데리고 자고 싶어 한다든가 하는 다분히 성적인 거여서 신혼 초엔 내 쪽에서 문득 침실 밖을 살피기도 했었다. 강박관념에서라기보다는 일종의 호기심이었다. 진짜 그러나? 막 이런 거. 진짜 보시나? 약간 이런 거죠. 자, 그러나 그런 일은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가망도 없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회개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서로 구순하고 사이가 좋아 화목한 걸 구순하다라고 해요. 편안하게 서로 사랑한다 할 순 없어도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가 되긴 참 힘든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꾸만 늘어나는 세 식구를 더불어 사랑하고 예뻐 어쩔 줄을 모르면서 바로 아가들이죠. 아기. 어느새 그분은 70고개의 정상에 나는 40고개의 정상에 다다랐으니 말이다. 세월이 많이 흘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75까지도 그분은 정정해서 손자들 도시락 반찬을 챙기고 싶어 했고 입시가 있을 때마다 절에 가서 1000번이나 절을 하고 그 생색을 내고 싶어 했고 증손자 볼 때까지 살고 싶다는 생의 의욕에 충만해 있었다. 좀 지나치리만치 건강하시어 고혈압으로 쓰러지실 때까지도 우리는 그분이 고혈압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대요. 반신불수가 될 것 같다는 우려와는 달리 그분은 얼굴이 약간은 삐뚤어졌지만 신속하게 건강을 회복했고 식욕은 더욱 왕성해졌고 목소리는 더욱 쌩쌩해졌고 아침잠은 더욱 엷어졌대. 잠이 없어지는 거지. 나는 75살에 이런 정력적인 재기를 경탄에 맞지 않았지만 놀라웠다는 거죠. 때때로 배은망덕하기도 부담스럽기도 했대요. 너무나도 활력이 넘치시니까 또 주무시지도 않고 나는 시어머니의 왕성한 활동력에 대해 좀 부담스러움을 느끼기도 했대요.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만 100살은 사실 거요 하면서 시어머니의 활력에 대해 약간은 비아냥거렸다라고 하죠. 이러면서 넘겨봅니다. 입술을 삐죽댔으니 말이다. 그분의 망가진 부분이 육신보다는 정신이었다는 걸 알아차린 건 그 후였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정신이 망가졌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노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치매. 그게 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걸 서서히 알아차리게 됐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함께 살기 때문에 그 차이를 바로 인식하지는 못했어요. 처음엔 아이들의 이름을 헷갈려 부르는 정도였다. 노인들이 흔히 그러는 걸 봐온지라 대수롭지 않게 알았다. 사실은 이름 헷갈려게 부르는 거는 뭐 아무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쌤 같은 경우 쌤의 이름이 미선인데 우리 언니들 이름 미연, 미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미경아, 미선아, 미연아 다 부르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는 이제 노망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노인들이 흔히 그러는 걸 봐온지라 대수롭지 않게 알았대. 그러나 바로 가르쳐 드려도 믿지를 않고 한사코 자기가 막 옳다고 주장하는 건 좀 이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선인데 나한테 내 미연이가 맞아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이 되어서 점차 신경이 쓰이게 된 거죠. 숫제 치지도회하기로 했다. 치지도회라는 거는 아예 마음에 두지 않기로 했다. 어쩌면 나는 그걸 기화라는 건 기회 같은 거죠. 그거 불시로 그때까지도 그분이 함쌓고 움켜쥐고 있던 살림 권리를 빼앗을 수 있어서 은근히 기뻤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노망에 대한 자신의 심리를 추측하여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이제 어머니가 약간 이게 좀 노망이 오면은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살림 권리를 빼앗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은근히 기회다 싶어 기뻤는지도 몰랐대요. 그러니까 그분의 노망을 근심하는 소리는 집안에서보다 집 밖에서 먼저 났대. 왜냐면 집안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먼저 알아차리는 거지. 오래간만에 고모님을 뵈러 온 당신 조카한테 당신 누구요? 하며 낯선 얼굴을 해서 조카를 당황하게 하더니 어찌어찌해서 그가 조카라는 걸 알아보고 나서 아이가 몇이냐고 물었다. 아들이 둘이라고 하자 아이고 대견해라 일찍은이 농사 잘 지었구나 라고 정상적인 대답을 했다. 그러나 곧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덕담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가 되게 어려운 상태라는 거죠. 똑같은 질문을 한없이 되풀이됐다. 그는 내가 애써 차려준 점심을 뜨는 둥 마는 둥 진저리를 치며 달아나 버렸다. 계속 똑같은 말 하니까 어떡하겠어. 그죠? 시어머니의 비정상적인 상태에 놀라. 그렇게 해서 그분이 노막 났다는 소문은 그분의 친정 쪽으로부터 먼저 퍼져버렸대요. 자, 위에 표 채우겠습니다. 나와 시어머니의 갈등의 시작입니다. 바로 고혈압으로 인한 신체의 후유증은 별로 없었어요. 그죠? 하지만 오히려 정신의 문제가 발생해서 시어머니가 노망이 들어버리게 되죠. 이로 인해 그 이전까지는 별다른 갈등이 없었던 나와 시어머니 사이에 본격적인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됐죠? 집에서도 같은 말의 되풀이가 점점 심해졌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노망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 대신 그분의 주된 관심사에서 제외된 어휘는 급속도로 잊혀지는 것 같았다. 쌀 씻어놓았냐? 빨래 걷었냐? 장독 덮었냐? 빗장 걸었냐? 등 주로 의식주에 관한 기본적인 관심이 온종일 되풀이되는 대화 내용이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허구한 날 같은 말에 같은 대꾸를 해야 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의 계속되는 노망으로 인해 나는 점점 지쳐가죠. 그 빈도가 하루하루 잦아지고 있었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듣기 싫은 소리도 계속 들으면 너무 힘든데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를 빨래 걷었냐? 네 어머니 빨래 걷었어요. 네 또 빨래 걷었냐? 계속 그러는 거잖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넘겨보겠습니다. 쌀 씻어 놓았냐? 네. 쌀 씻어 놓아라. 저녁 때 다 됐다. 네. 씻어 놓았다니까요. 쌀 씻어 놓았냐? 씻어 놓았대도요. 쌀 씻어 놓았냐? 쌀 안 씻으면 밥 못할까봐 그러세요. 진짜 안 굶길 테니 제발 조용히 좀 계세요. 이렇게 짜증이 나기 마련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직접 인용이죠. 직접 대화를 인용을 해서 시어머니의 반복되는 말과 이로 인한 나의 괴로움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짜증이 나게 마련이었다. 그렇다고 그 줄기찬 바보 같은 질문이 조금이라도 뜸해지거나 위축되는 것도 아니었다. 남들은 몇 년씩 똥오줌 싸는 노인도 있는데 그만하면 곱게 난 망령이라고 나를 위로했지만 나는 온종일 달달 볶이고 있는 것처럼 신경이 피로했다. 차라리 똥오줌 치우는 게 온종일 같은 말 대꾸하는 것보다 덜 지겨울 것 같았다. 시어머니의 반복되는 말로 인해 나의 심신은 매우 피로해집니다. 저 시어머니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했음을 육체적 고통과 비교를 하는 거죠. 차라리 육체적 고통이 낫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은 어때요? 바로 요양원이죠. 살만해요? 주위 환경은요. 이게 중략 부분이 이제 내가 너무 힘든 거야. 효부 노릇을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나의 친척들이 그냥 요양원에 보낼 것을 권고한 거죠. 살만해요. 주위 환경은요. 그렇게 궁금하면 같이 가볼래?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지르려는지 당신도 알아야 하니까 이런 말투 있죠. 이런 말투를 통해서 남편은 어머니를 시설에 맡기는 거를 마땅치 않게 여김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래간만에 동부인에서 아내와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을 동부인이라고 하죠. 기차를 탔고 완행열차나 서는 작은 역에서 내린 우리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갈 시설이 어때? 교통이 매우 불편한 오지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버스를 타고 포장 안 된 시골길을 1시간이나 달렸다. 기도원 대신 무슨 암자라는 이름이 붙은 그곳은 거기서도 한참을 더 가야 한다고 했다. 엄청 멀어요. 그죠?
마침 가을이었다. 계절적 배경 나오죠. 논에서는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경운기가 겨우 다닐 정도의 소록가엔 그러니까 조그만 길 코스모스가 한창 보기 좋게 끝도 없이 피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풍경은 되게 아름답죠. 풍경은 아름답다. 우선 코스모스 길을 말없이 타박타박 걸었다. 남편이 웃도리를 벗어들었다. 알맞은 기온인데도 그의 와이셔츠 등허리에 동그랗게 땀이 배어 있는 게 보였다.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를 맡기러 요양원을 보러 가는 남편의 마음이 매우 불편하고 긴장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좀 마음이 안 좋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이것도 역시 간접적 제시겠죠. 직접적 제시가 아닙니다. 인물의 심리를 이런 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나도 괜히 진땀이 났다. 그러니까 나도 똑같은 거야. 나도 불편해. 조그만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마을 어귀엔 구멍가게도 있었습니다. 구멍가게 자판엔 비닐통에 든 부연 막걸리와 라면이 진열돼 있을 뿐 주인은 보이지 않았다. 남편은 그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의 얼굴에 막걸리가 먹고 싶다고 쓰여 있었다. 자,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불편하다라는 것을 감안할 때 술이 먹고 싶을 수 있겠죠. 불편한 것을 감안할 때 넘겨보겠습니다. 나는 너그럽게 웃었지만 속으로 까닭없이 낭패스러웠다. 왜냐면 이제 나는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거든요. 남편이 좌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주인도 찾지 않고 막걸리병 마개를 비틀었다. 그냥 막 먹는 거야. 등허리뿐 아니라 이마에도 번드르르 땀이 배어 있었다. 그러니까 남편이 많이 긴장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불편하다. 서늘한 미풍이 숲을 이루다시피 한 길가의 코스모스를 잠시도 가만 놔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코스모스를 막 이렇게 흔들었다 이거야. 바람이. 색색까지 꽃이 오색의 나비떼처럼 하늘댔다. 쾌적한 날씨였다. 그런데도 우린 둘 다 달군 프라이팬에 들볶이고 있는 것처럼 안절부절을 못했다. 막걸리를 병째 마시는 그가 조금도 호방해 보이지 않고 아이고 뭔가 이렇게 긴장돼 보이고 조바심이 더욱 드러나 보이는 걸 나는 쓰라린 마음으로 곁눈질했다. 그러니까 지금 쾌적한 가을 날씨와 긴장하는 부부의 심정을 대조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또한 남편은 어머니를 시설에 보내야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되게 불편하죠. 마음이 불편하여 조바심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남편을 바라보는 나도 지금 불안함을 느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는 쓰라린 마음으로 곁눈질을 했다잖아. 그죠?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달까요? 남편의 조바심 내는 모습에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꺼낸 말이에요. 당신 배고파? 시장아오? 아니요, 당신 술 안주하게요. 안주는 무슨? 술을 마실 기분이 아니라는 뜻이죠. 나는 주인을 찾아 가게 터 뒤로 돌아갔다. 좀 떨어진데 초가가 보였다. 초가 지붕 위에 방금 떠오른 보름달처럼 풍만하고 잘생긴 박이 서너 덩이 의젓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여보, 저 박 좀 봐요. 해산 바가지 했으면 좋겠네. 중요합니다. 별표 100개예요. 제목이잖아요. 나는 생뚱한 소리로 환성을 질렀다. 해산 바가지? 남편이 약간 멍청하게 물은 게 나의 말을 큰 의미 없게 받아들인 거죠. 사실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요. 자, 나와 남편의 미모한 긴장감. 막걸리를 병째 마심, 어머니를 시설에 모시는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보이는 부분인 거죠. 간접 제시고요. 남편의 조바심에 마음이 불편해서 나도 눈치를 보며 라면이라도 안주로 시킬 것인지 물어본 거예요.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거절한 거죠. 자, 그래요. 해산바가지요. 실로 오래간만에 기쁨과 평화와 삶에 대한 믿음이 샘물처럼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바로 해산바가지를 통해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던 시어머니의 마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내가 첫애를 뵀을 때 시어머니는 해산딸을 짚어보고 섣달이구나, 좋을 때다. 곧 해가 길어지면서 기저귀가 잘 마를 테니 하시더니 그의 가을 일부러 사람을 시켜서 시골에 가서 해산바가지를 구해오게 했다. 그러니까 나의 그 해산을, 출산을 경건하게 준비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잘생기고 여물게 굵고 정한 데서 자란 햇살을 잘 받은 바가지여야 하네. 첫 손자 첫 국박지을 미역 발고 쌀 씻을 소중한 바가지니까. 그러니까 해산 바가지를 잘 준비하는 것에서 뭘 알 수가 있다. 바로 생명의 탄생에 대한 시어머니의 경건한 자세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해산 바가지의 용도가 그렇다라는 거죠. 이러면서 후한값까지 미리 쳐주는 것이었다. 후한값을 쳐주어야 바로 좋은 바가지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그분은 너무 경건해 보여서 나도 덩달아서 아기를 가졌다는 데 대한 경건한 기쁨을 느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이 행동으로 고쳐주세요. 통해서 나는 기쁨을 느꼈다.
이윽고 정말 잘 굽고 잘생기고 정갈한 두 짝의 바가지가 당도했고 시어머니는 그걸 정말 신령한 물건이냐 성반 위에 고이 모셔놓았다. 또 손수 장인아가 뽀얀 젖빛 사발도 한 쌍을 사다가 선반에 얹어두었다. 그건 해산 사발이라고 했다. 나는 내가 낳은 첫아이가 딸이라는 걸 알자 속으로 약간 캥겼다. 자, 왜냐면 이제 아들을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예전에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으니까.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인해 시어머니가 경건하게 준비하는 것은 지금 아들의 탄생에나 어울릴 법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억울해. 외아들을 둔 시어머니가 흔히 그렇듯이 그분도 아들을 기다렸음직하고 더구나 그분의 남다른 너무나도 엄숙한 해산 준비는 대르리엘 손자 바로 아들에게 어울림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어난 나를 맞아들이는 그분에게서 섭섭한 티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아들을 기다렸을 텐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나에게 어떠한 섭섭한 마음도 조금도 가지지 않았대요. 그 잘생긴 해산바가지로 미역 빨고 쌀 씻어 2개의 해산사발에 밥다루 국다루 퍼다가 내 머리맡에 놓더니 정성껏 산모의 건강과 아기의 명과 복을 비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해산바가지와 해산사발은 산모와 아기의 건강과 복을 기원하는 물건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런 그분의 모습이 어찌나 진지하고 아름답던지 비로소 내가 엄마 됐음에 황홀한 기쁨을 느낄 수 있었고 내 아기가 장차 무엇이 될지는 몰라도 착하게 자라리라는 확신 같은 게 생겼다. 시어머니가 해산 바가지를 통해서 아주 경건하게 맞아주셨기 때문에 대문에 인주를 걸고 부정을 기하는 3-7일 동안이 끝나자 해산 바가지는 정결하게 말려서 다시 선반 위로 올라갔다. 다음 해산 때 쓰기 위해서였다. 다음에도 또 딸이었지만 그 희색이 면면하고 경건한 의식은 조금도 생략되거나 소리지지 않았다. 생명의 탄생을 늘 경건하게 대한 시어머니예요. 어떤 그 생명이든 차별하지 않고 바로 공평하게 대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고 계신 거죠. 다음에도 딸이 오고 진짜 이거 조금 심하겠다. 쌤은 이거를 되게 공감을 하는 게요. 사실 쌤도 딸만 셋인 집안에서 막내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쌤 엄마도 어머니도 좀 많이 울었다고 하세요. 쌤을 가졌을 때 좀 슬프기는 하지만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소박을 받을까봐 걱정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저희 이제 친할머니도 막내딸 나왔다고 축하를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나도 또 감사한 부분이 있죠. 이걸 통해서 이게 좀 공감이 돼요. 그래서 쌤은 다음에도 딸이었고 그 다음에도 딸이었다. 4번째 딸을 낳고는 병원에서 밤새도록 울었다. 이게 저희 엄마 생각이 나죠. 자, 의사나 간호원까지도 나를 동정했고 어쩔 수 없어요. 아들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거든요. 그죠? 쌤도 그래서 쌤이 뭐였냐면은 가족들 사이에서는 약간 이거는 가정사긴 하지만 꼭지라는 이름으로 불렸었어요. 왜냐하면은 꼭지라고 이름을 부른 게 이제 딸로 마지막으로 태어나라고.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를 가지시지는 않으셨지만 그 정도로 아들은 꼭 낳아야 하는 그런 존재같이 느껴졌었어요. 나는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그 경건한 의식을 받을 면목이 없어서 눈물이 났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희색이 만면했고 경건했다. 다음에 아들을 낳았을 때도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똑같은 영접을 받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딸과 아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게 아들을 낳았을 때 더 경건하거나 이런 것도 없었대. 똑같았대요. 그분은 어디서 배운 바 없이 또 스스로 노력한 바 없이도 저절로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분이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시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며 이로 인해 시어머니에 대한 태도가 변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아직 살아있지 않은가? 그분의 여생도 거기 합당한 대우를 받아 마땅했다. 생명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겼던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분도 소중하게 여겨줘야 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하마터면 큰일을 저지를 뻔했다. 그분의 망가진 정신, 노추한 육체만 보았지 한때 얼마나 아름다운 정신이 깃들었던 나를 잊고 있었던 것이다. 저 시어머니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비록 지금은 빈 그릇이 되었다고 해도, 그러니까 지금은 좀 노망이 드신 상태라고 해도 사이비 기도원 같은 데 맡겨있지도 않은 마귀를 내쫓게 하는 수모와 학대를 당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남편이 막걸리병을 다 비우기 전에 길을 재촉해 오던 길에 되돌아섰다. 암자 쪽을 등진 남편은 더 이상 땀을 흘리지 않았다. 남편의 고민이 해소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시어머님은 그 후에도 3년을 더 살고 돌아가셨지만 그동안 힘이 덜 들었단 얘기는 아니다. 그분의 망령은 여전히 해괴하고 새록새록해서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나는 효자인 척 위선을 떨지 않음으로써 조금은 숨구멍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솔직하게 대함으로써 마음이 편해진 거죠.
너무 속상할 때는 아이들이나 이웃사람의 눈치 볼 것 없이 큰 소리로 분풀이도 했고 목욕시키거나 옷 갈아입힐 때는 아프지 않을 만큼 거칠게 다루기도 했다. 너무했다 뉘우쳐지면 즉각 애정 표시도 인색하지 않았다. 위선을 떨지 않고 그러니까 더 이상 위선을 떨 필요가 없어서 마음이 편안해졌대요. 마음껏 못된 며느리 노릇을 할 수 있고부터 신경 안정제가 필요 없게 됐다. 시어머니도 나를 잘 따랐다. 나의 진심 어린 바로 마음을 느꼈기 때문이죠. 정성과 마음. 마치 갓난아기처럼 천진한 얼굴로 내 치맛꼬리만 졸졸 따라다녔다. 외출했다 늦게 돌아오면 그분은 저녁도 안 들고 어린애처럼 칭얼댔대. 자, 위에 표 채우고 넘어갈게요. 자, 해산바가지 역할입니다. 바로 허구한 날. 해산바가지를 생각하기 전에는 허구한 날 같은 말에 같은 대꾸를 해야 된다는 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었대. 짜증이 나게 마련이었대. 신경이 피로했대. 차라리 그 육체적인 고통이 나았다라는 거야. 온종일 같은 말을 말대꾸 하는 것보다 덜 지겨울 것 같았대. 근데 해산바가지를 떠올린 후 그분의 여생도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고 수모와 학대를 당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모르는 사람들 손에 맡길 수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해산바가지는 과거 회상의 매개체이자 시어머니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별표 엄청 많이 쳐넣어 주세요. 됐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다 왔습니다. 자, 칭얼대며 골목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곤 했다. 임종 때에 그분은 주름살까지 말끔히 가셔 평화롭고 순결하기가 마치 그분이 이 세상에서 갓 태어날 때 얼굴을 보는 것 같았대. 시어머니는 나의 진실된 보살핌으로 인해 죽기 전 마지막 삶을 편안하게 살다 갔대요. 나는 마치 그분의 그런 고운 얼굴을 내가 만든 양 크나큰 성취감에 도취했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핵심 정리 단편 소설이고요. 현실 비판적이죠. 남아 선호 사상이나 성차별에 대한 비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상적이다. 자기 과거를 회상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기 고백적이죠. 자기의 경험을 고백한 거.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자, 주제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 존중의 자세, 그리고 남아 선호주의를 비판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두 가지 다 알아주셔야 돼요. 첫 번째, 출산이라는 여성만이 가진 특권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산바가지라는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했고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주인공이 내적 변화, 해산바가지를 보고 어머니를 요양원에 맡기려다가 안 맡기죠. 이야기 안에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액자식 구성인데요. 뒷부분에 바깥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진 않아요. 바깥 이야기에서 안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요. 해산바가지의 주제를 보겠습니다. 전반부. 딸을 출산한 며느리를 못마땅해 하는 나의 친구와 산모를 문병온 친지들이 약간 성차별적인 대화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남아 선호주의를 비판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나의 시어머니는 아이를 성별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키워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생명 존중의 태도를 알 수가 있고요. 해산바가지의 기능 및 역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전환과 과거 회상의 매개체입니다. 시어머니의 생명 존중 사상을 환기하고요. 갈등이 해결이 되죠. 시어머니를 시설, 이제 요양원, 수용기관에 보내는 일을 포기하게 되는 갈등의 해결, 사건의 전환, 과거 회상의 매개체, 시어머니 생명 존중 사상 환기, 갈등 해결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주세요. 자, OX 확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OX 확인 문제를 푸실 때는 잠깐 영상을 멈춰주시고 복습을 하신 다음에 OX 문제를 풀고 채점하는 식으로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그렇게 알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친정어머니는 시행착오를 통해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하는 교육관을 지녔다. 그죠? 친정엄마는 지식에 대한 욕구와 그리고 내가 불 만지고 싶었더니 불을 직접 만지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부분 기억하시고요.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비슷한 점이 많았어요? 완전 정반대였죠? 그래서 X.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그런 부분은 딱히 없었어요. 사건의 현장감을 보여주기 위한 부분도 별로 없었고요. 구체적인 그런 장소가 딱히 나온 부분은 없었어요. 나가 술안주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거절한 남편에게서 가부장은 웬 말이냐 그런 거 없었죠. 거절 왜 했어? 그건 이제 불편한 마음을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거 되게 불편하다 그 정도였죠. 이 소설은 과거 회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작가의 자전적, 박완서 작가는 원래가 자전적 성향의, 그러니까 자전적이라는 건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한 소설을 자전적 소설이라고 하는데 박완서 소설은 그런 소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서술자가 자신의 경험을 직접 이야기하는 역시 맞습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나는 한때 가족과 이웃의 눈치를 보며 시어머니를 위선적으로 대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신경 안정제를 복용할 만큼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암자 쪽을 등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내적 갈등이 해소된 남편과 달리 나는 해소되지 않았어. 나도 해소됐어요. 둘 다 해소됐어요. 그래서 X. 암자로 가는 길에서 서늘한 날씨임에도 나와 남편이 땀을 흘리는 거 길목이 험해서 그게 아니라 마음이 불편해서 시어머니를 보내야 되나? 마음이 불편해서. 그죠? 해산바가지는 생명 존중 사상에 대한 나의 깨달음 맞습니다. 서술형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역시 여러분들 풀고 채점하는 식으로 가셔야 돼요. 나가 친구를 보고 비판한 부분은 바로 남아선호 사상이죠. 남아선호 사상하고 성차별 문제. 그죠? 여러분 써주시고요. 쌤이 글씨가 조금 못나도 이해를 해주세요. 이 소설의 전체적인 구성은요. 액자식 구성입니다. 액자식 구성. 나가 처음에 시어머니를 배웠을 때 싫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어수룩한 시어머니의 모습에 바로 편하게 시집살이 할 것 같아서. 나의 친정엄마는 지식욕도 강하고 막 이렇게 신경 쓰는 부분이 되게 많다라고 했다잖아요. 나의 엄마는 따지기 좋아해서 내가 피곤하고 부담스러웠다고. 근데 오히려 시어머니는 어수룩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편안하게 시집살이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주신 인물이죠. 자, 넘겨서 나의 시어머니가 잘생기고 여물게 굽고 정한 데서 자란 햇바가지를 찾은 이유가 뭡니까? 바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죠.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기가 건강하게 자랐으면 바라는 마음이 있다. 됐죠? 그분의 여생도 거기 합당한 대우를 받아 마땅했다가 무슨 말인지 바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정신을 지녔던 분이므로 여러분도 받아 써주세요. 생명 역시 존중받아야 돼. 그 생명 역시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불러드릴게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정신을 지녔던 분이시므로 그 생명 역시 존중받아 마땅하다라는 뜻입니다. 나가 시어머니에게 거칠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인지 쓰시오. 바로 뭐예요? 효부인 척하는 자신의 위선을 떨쳐버리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좀 마음의 안정, 심신의 안정이 좀 왔다라고 얘기를 했죠. 작품 속에 제시된 공간에 따라 나와 남편의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서술하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자로 가는 그 길, 좁은 길을 소로라고 한다 그랬죠? 구멍가게, 초가집, 암자 쪽을 등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암자로 가는 소로에서 가을에 알맞은 기온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땀을 흘리는 것은 시어머니를 맡길 수용시설을 살펴보는 불편한 심리가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구멍가게에서
바라본 코스모스 피고 나비가 날아다니는 평화로운 풍경과 쾌적한 날씨는 안절부절 못하고 조바심 나고 쓰라린 나와 남편의 심정을 대조적으로 부각시킵니다. 초가집에서 과거 회상을 하게 되는데, 과거 회상은 해산 바가지를 통해 시어머니의 생명 존중 의식을 불러일으킨다 이겁니다. 환기하고 이런 시어머니를 수용시설에 맡기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각성의 계기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암자 쪽을 등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더 이상 땀을 흘리지 않았다는 부분을 통해 내적 갈등이라고 해주세요. 내적 갈등이 해소되어 안도와 후련함을 알 수 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암자로 가는 소로에서 가을에 알맞은 기온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렇게 등에 동그란 땀이 났다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어머니를 맡길 수용시설을 살펴보는 불편한 심리가 드러난 거죠. 구멍가게에서 막걸리 먹고 막 그런 부분도 조바심이 막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특히 그 구멍가게에서 바라본 코스모스 피고 나비가 날아다니고 이렇게 아름다운 평화롭고 쾌적한 날씨의 가을 날씨는 안절부절 못하고 조바심 나고 쓰라린 그런 나와 남편의 심정과 대조적으로 나타나서 오히려 그 심정을 부각시켜요. 강조한다라는 거죠. 초가집에서의 과거 회상은 해산바가지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시어머니의 생명 존중 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시어머니를 수용시설에 맡기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깨달음, 각성의 계기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자 쪽을 등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더 이상 땀을 흘리지 않았다는 부분을 통해서 내적 갈등이 해소가 되어 안도함, 후련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쉽지 않은 소설이었는데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꼭 복습을 해주시고 질문 있으시면 꼭 게시판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